오랜만이야. 내가 최근 5개월 동안 이직 준비를 하느라 영상을 못 올렸어. 오늘은 캐나다 개발자는 얼마를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할게. 콜라 뚜껑 열면 김태형. 일단 통계를 먼저 보여주고 내가 실제로 인턴십에서부터 엔트리 레벨, 인터미디엇 레벨을 거쳐서 지금 레벨에 올 때까지 받았던 현실적인 연봉도 알려주도록 할게. 자, 여기 levels.fy이라는 웹사이트를 들어가면 미국과 캐나다에서의 테크 회사들의 연봉을 알 수가 있어. 글래스도어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는데 요새 애들은 글래스도어보다는 이 levels.fy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가 훨씬 더 정확하다고 평이 나 있어. 일단 돈을 많이 받는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부터 먼저 봐보자. 이건 구글이야. 각 레벨별로 평균치가 이만큼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지금 이 숫자는 너가 미국에서 일할 때의 기준이고 캐나다에서 일할 때의 기준을 한번 봐보자. 이게 너가 캐나다에서 구글을 일할 때 받을 수 있는 평균치인데 USD로 나와있지? 이거를 캐나다 달러로 환전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지금 환율로 이게 16만 불 정도 되거든? 여기서 L3는 6그레이드 레벨이야. 너가 대학을 졸업하면 들어갈 레벨이란 소리지. 그러니까 너가 캐나다에서 졸업을 하고 초봉으로 16만 불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야. 물론 이 16만 불은 평균이기 때문에 너가 니고시에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더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기는 해. 개발자 하고 싶어지지 않아? 자, 그리고 이 레벨.fy에 나오는 이 숫자는 토탈 컴펜세이션을 말하는 건데 매달 따박따박 나오는 베이스 샐러리 그리고 베스팅 피리어드가 지나야 받을 수 있는 너의 주식, 그러니까 RSU, 1년에 한 번 나오는 이얼리 보너스, 그리고 계약할 때 한 번 나오는 또는 1년 뒤에 한 번 더 나오는 사인온 보너스까지 포함한 컴펜세이션을 말하는 거야. 이걸 줄여서 TC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니까 그냥 연봉이라고 말을 할게. 자, 그럼 그 다음 레벨을 보면 엔트리 레벨에서 1년에서 3년 정도 평균 지난 후에 인터미디엇 레벨이 될 수 있는데 그때는 23만 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리고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이 생을 마감하는 시니어 레벨은 31만 불 정도를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어. 시니어 레벨 이후부터는 정말로 뛰어난 소수만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깊이 다루진 않을 건데 이때부터는 정말 연봉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 캐나다 기반 데이터가 부족해서 미국 기준으로 보면 스태프 엔지니어가 50만 불, 시니어 스태프가 70만 불, 프린시팔 엔지니어가 1밀리언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지. 한국 돈으로는 거의 13억이라고. 미쳤지? 근데 애초에 시니어보다 높게 올라가는 거는 뛰어난 소수만 가능하기 때문에 너가 현실적으로 캐나다 개발자가 된다면 5년에서 8년에 걸쳐서 시니어 레벨에 도달한 후 31만 불 정도의 연봉을 받으면서 생을 마감한다고 보면 돼. 나는 빨리 일을 그만두고 내 거를 하고 싶어서 스태프보다 높게 올라가는 거는 딱히 관심이 없는데 그래도 스태프는 약간 욕심이 있거든? 근데 가능한지 모르겠네. 아무튼 대충 5년에서 40년차까지를 아우러서 개발자 인생에서 가장 많은 인생을 시니어 레벨에서 보낼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니어 레벨에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자, 개발자를 무지막지하게 뽑아대는 아마존도 한번 보자. 구글이랑 거의 똑같아. 그치? 페이스북도 36만 불로 살짝 더 높긴 한데 비슷해. 대부분의 미국에 본사를 둔 탑티어 테크 회사들은 이 정도를 줄 거야. 짜게 주는 마소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누구나 다 팬급이나 탑티어 회사들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번에는 미국에 본사를 뒀지만 돈을 적게 주는 회사들도 알아봐보자. 이거는 옐프야. 얘네는 시니어 레벨이 20만 불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지. 내가 이번에 이직 준비하면서 옐프 오퍼도 받았는데 20만 불보다 살짝 높은 23만 불짜리 오퍼였어. 그리고 진가는 데이터가 부족해서 이 웹사이트에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내가 진가에서도 오퍼를 받았는데 이것도 신기하게도 정확히 23만 불이었어. 그러니까 미국에 본사를 둔 돈을 잘 주는 회사에서 캐나다에서 일을 하면 시니어가 30만 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돈을 많이 주지 않는 회사에서 일하면 10만 불이나 더 적은 20만 불 정도를 받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이번에는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가 아니라 캐나다에 기반을 둔 회사도 한번 알아봐보자. 본사가 캐나다에 있는 회사들은 본사가 미국에 있는 회사보다 훨씬 적게 주거든. 얘는 셔피파이라고 캐나다에서 가장 잘 나가고 가장 큰 테크 회사 중에 하나야. 자, 마찬가지로 USD를 캐나다 달러로 환전을 하면은 맨 처음 레벨이 11만 6천 불, 인터미디엇 레벨이 14만 불, 그리고 시니어 레벨이 18만 불인 걸 알 수 있지. 팬급 회사에 비해 거의 반토막이 났다는 걸 알 수 있지. 캐나다에서 주식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을 만큼 유명한 웰스 심플이라는 회사도 시니어가 17만 5만 불이야. 이렇게 캐나다에 기반을 둔 회사들은 아무리 잘 나가도 미국에 기반을 둔 회사들보다 턱없이 적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리고 역시나 누구나 다 이렇게 잘 나가는 회사들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캐나다에 기반을 뒀지만 좀 더 덜 잘 나가는 회사들도 조금 봐보자. 자, 여기는 후스위트라고 밴쿠버에 기반을 둔 그렇게 돈을 막 잘 주는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못 주는 편도 아니고 꽤나 평균적인 회사들
사이에서 그나마 괜찮은 회사라고 볼 수 있는 회사인데 정보가 별로 없어서 있는 정보들로 대충 계산을 해보면 초봉이 캐나다 달러로 95,000불 정도, 그리고 시니어 레벨이 11에서 12만 불 정도라는 걸 알 수 있어. 미국의 팬급 회사들에 비해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게임 회사도 캐나다 기반의 덜 유명한 회사에 속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데, 지금 나는 인터미디엇이랑 시니어 레벨 약간 사이에 있는 레벨이거든. 이 레벨에서는 연봉이 14만 8천 불이야. 셔피파이처럼 캐나다 기반의 대기업에 비해선 적지만 캐나다 기반의 덜 유명한 회사들 사이에서는 그나마 잘 주는 편이라고 보면 돼. 자, 그래서 캐나다 전체적인 통계 차트를 보여주자면 이래. 이게 레벨별로 볼 수 없어서 뉴그레드부터 시니어 또는 그 이상의 레벨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서 각 레벨별 평균치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어서 조금 아쉽지만, 어찌됐던 미디안이 16만 불 정도라는 걸 알 수가 있지.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시니어에서 생을 마감한다는 걸 감안했을 때 이 평균치는 시니어 레벨에 가장 가까울 수도 있긴 해. 이게 시니어의 평균치에 가까운지 아닌지는 나의 뇌피셜이야. 지금 내가 다니는 회사도 캐나다 기반 회사들 중에서는 잘 주는 편이지만서도 캐나다 개발자 미디안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봉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 이유가 내가 이직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해. 대충 그래서 여러 회사들의 뉴그레드 레벨 연봉을 보고선 결론을 내려보자면 대충 여기서 여기까지가 졸업을 하고 캐나다에서 개발자로서 초봉으로 받을 수 있는 연봉의 레인지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야. 미국 기반의 돈 잘 주는 회사를 가면 여기, 미국 기반의 돈을 적게 주는 회사를 가면은 여기, 캐나다 기반의 잘 나가는 회사를 가면 여기쯤, 캐나다 기반의 평범한 회사를 가면 여기쯤, 그리고 캐나다 기반의 돈을 적게 주는 회사를 가면 여기쯤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2022년도인 지금 아직도 개발자들한테 6만 불보다 적게 주는 회사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있다면 그런 곳은 가능한 피하도록 해. 너가 나중에 너의 드림 컴퍼니로 이직하고자 할 때 너의 레주메에 써봤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확률이 현저히 높거든. 아, 그리고 내가 영상 초반에 팬급 회사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돈만 생각했을 때 진짜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는 제인 스트리트 같은 트레이딩 컴퍼니에 들어가는 거야. 미국 기준으로 얘네는 초봉이 30에서 40만 불이야. 보이지? 너의 목적이 돈이라면 팬이 아니라 이런 곳을 타겟하도록 해. 자, 그리고 인턴십도 얼마를 받는지 알아야겠지? 너가 만약 학생이면 인턴십을 무조건 하고 졸업하도록 해. 그게 너의 생명줄이야. 졸업을 늦춰서라도 인턴십을 하고 졸업하라고. 알았어? 그리고 인턴십을 한다면 가능한 미국 본사로 날아가서 인턴십을 하도록 해. 그렇게 타지로 날아가면은 한 달에 몇천 불 하는 살 곳도 공짜로 제공해주고 비행기도 공짜로 태워준단 말이야. 새로운 도시에서 공짜로 살아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자, 그러면 너가 미국의 본사로 날아간다는 전제하에 괜찮은 인턴십을 잡았다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8천에서 10,000불 USD 정도를 받을 거야. 캐나다 달러로 환전을 하면 10,000불에서 13,000불 정도인 거고, 한국 돈으로는 월급이 자그마치 1,000만원에서 1,300만원인 거지. 미국의 괜찮은 곳이라고 해서 다 빅테크 또는 팬급 회사들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야. 여기 보면 스타트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수많은 테크 기업들도 빅테크만큼 주는 게 보이지. 조금 전에 말한 제인 스트리트 같은 트레이딩 컴퍼니는 인턴십도 미쳤어. 월급이 16,000불이야. 월급이 2,000만원이라고. 미친 거 아니냐 진짜? 뭐 물론 그렇다고 비자 문제도 있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미국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인턴을 한다고 했을 때도 보면은 돈을 잘 주는 회사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3,000불에서 8,500불 정도의 돈을 받게 될 거야, 캐나다 달러로.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 개발자를 하면 인턴십에서부터 시니어 레벨까지 대충 얼마 정도를 받게 될지 통계로 보았는데, 이번에는 내가 실제로 학생 때 인턴십을 하면서부터 지금 레벨에 올 때까지 실제로 받았던 연봉들을 한번 알려줘 보도록 할게. 내가 지금 말하는 월급과 연봉은 어쨌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과 살짝 다를 수 있다는 것은 감안해 두고 듣기를 바래. 자, 나는 2013년도에 글로벌 릴레이라는 밴쿠버 로컬 회사에서 한 달에 2,800불을 받으면서 인생 첫 코업으로 개발자 인생의 꽃을 피웠어. 그 후에 2014년도에 토론토 아마존에서 5,400불을 받으면서 인턴을 했고, 같은 연도에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에이띵킹 에이프라는 회사에서 4,500불을 받으면서 인턴을 했고, 2015년도에 페이스북 멜로파크 본사에서 USD로 8,000불을 받으면서 인턴십을 했어. 밴쿠버 로컬 회사로 갔냐? 미국 대기업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지? 그러고 졸업 후에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들어왔는데, 우리 회사는 이어엔드 보너스가 0불에서 막 2만 불 사이로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외하고 연봉을 얘기를 해보자면 2016년도에 초봉이 9만 불이었고 2017년도에 레벨 2가 됐을 때 연봉이 10만 불로 올랐고, 그 후 매년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2,500불 정도씩 올라가다가 2021년도 초반에 레벨 3가 되면서 12만 불로 연봉이 올랐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1년도 후반에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해졌잖아.
그래서 그것에 맞춰 애저스트 한다는 명목으로 회사에서 14만 8천 불로 연봉을 올려줬지. 그리고 너희에게 조금 더 많은 데이터 포인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현실성을 위해서 통계치가 아니라 내가 이번에 이직 준비하면서 실제로 받았던 오퍼들도 알려주도록 할게. 앞서 말했듯이 옐프랑 진가에서 시니어 레벨 오퍼를 23만 불짜리를 받았고, 인디디에서 시니어 레벨 34만 불 정도짜리를 받았고, 그리고 내가 아직 회사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을 땡이나 탑티어 회사급은 아닌 회사에서 32만 불 정도짜리의 오퍼를 받았어. 추가로 몰로코에서 시니어 레벨보다 하나 낮은 레벨로 미국 기준으로 USD 달러로 28만 불짜리 오퍼를 받았고, 구글은 아직 내가 인터뷰 본 결과가 안 나와서 모르겠네. 오늘 알려준 것을 토대로 너가 캐나다에서 개발자를 한다면, 또는 개발자를 하고 있다면 얼마 정도를 받는 게 가능한 건지 파악을 해서 앞으로 인생 계획에 참고하도록 해. 이직 준비 과정도 다음에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궁금하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말고.